금요일 증시라인 10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장이 심상치 않네요. 특별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들 많이 하시는 코스닥이 어제에서 크게 빠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매주 금요일 마켓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장세가요. 구정 끝나자마자 물론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이런 장세 진단을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요. 네. 지금의 문제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원래 없었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다시 드러난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뭐 펼쳐보면은 원래 이제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제4차 뭐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 1차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다음에 2차 혁명은 이제 그 분업, 뭐 조립,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3차가 이제 90년대 말이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좀 빨리 취득할 수 있고 스마트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마이트 혁명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때 사실 지금 얘기하는 4차 혁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인구 노령화가 시작되던 때였었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때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번이 그거를 부정을 하고 돈을 풀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일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문제는 하여튼 뭐 지난 15년 동안 인류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고 과소비를 했었으니까 이게 해소가 되려면 좀 덜 쓰든가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 중앙은행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러한 과소비의 문제를 좀 덮고 가자는 거죠. 네. 다시 그동안 계속 잘 덮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려면 지금의 부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 있는가, 다시 이제 중앙은행이 이걸 덮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니까.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주가지수 인버스 ET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두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롱 포지션과 숏이 이제 중화가 돼서 결국 시장 위험에서는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큼 이길 수 있는가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필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덮는다, 중앙은행이 덮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덮는다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하면 그게 지금까지 미국 연준에서 한 양적 완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 국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2월 초반이죠.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결국은 또 이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는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환호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좀 꺾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판을 열어보니까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황스러운 건데 이 기준금리 마이너스로 내리는 거 이게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로 생긴 불안이 아니고 뭔가 불안한 거를 자꾸 덮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해 주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갔다는 거는 저축하지 말라는 거죠. 저축 대신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자꾸 이제 실물 시장 쪽으로 이제 퍼내기 위한 건데 진짜 실물 투자는 안 되고 그 돈이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했던 건데 그게 제대로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일본도 했지만 2014년 6월에는 유럽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가 상징하는 건 역시 디플레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거를 갖다 시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 힘들어진 경제를 이제 살아내려고 예. 계속해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50줄, 100줄 계속 이제 펌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잘 뭐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디플레가 다가오고 있다. 그 두려워하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을 자꾸 걸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디플레가 오면은 네. 사람들은 일본 국채를 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이 명목금리라는 게 이제 제로금리였잖아요. 일본 어차피 처음부터. 네. 근데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에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디플레가 되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그 국채는 무조건 디플레만 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 국채를 사서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베의 뜻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이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이제 가는 걸 불사하더라도 이제 엔화 강세를 막겠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대부분의 물건을 미국에 팔아먹기 때문에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이 엔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미국 기업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1985년 프라자 합의도 사실 그런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미국이 그런 거죠. 윽박질러서 일본을 목을 비틀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이 일본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처들이니까 네.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삐걱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이 글로벌 공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더 불안감이 쌓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국방,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다는 평을 듣는데 이 돈의 흐름을 놓고는 인위적인 결합이나 이 공조라는 게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걸 또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춘제 때문에 뭐 일주일 동안 장을 쉬어서 야, 중국은 이제 조금 제껴놓고 봐야 되겠다 이런 안도감이 좀 있었는데 이 난데없이 일본이 또 이 주가가 폭락세예요. 오늘도 좀 안 좋던데요. 네네. 그러면 주가 부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이거 전혀 반대, 그냥 보합을 유지해도 좀 이상할 판에 네. 전혀 반대방으로 폭락세를 보이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일본 증시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중동의 국부 펀드가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급이었다. 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뭐, 워낙 그 유가가 빠지니까 네. 이제 중동의 재정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부 펀드가 이제는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파는데 네. 2015년에 가장 그 수익률이 좋았던 게 일본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할 만하고 또 이제 제일 쉽게 팔 수 있는 데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유동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팔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일본 수출주가 엔저를 막 만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엔저만 만들어주면 일본 수출주들이 다 잘했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일본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엔저만 되면 남의 것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엔저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일본 수출주 샀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제조업의 수요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한국의 수출주는 원화가 약세로 갔을 때 좋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건 달러가 강세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을 쏠린다는 건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달러 강세 원화 약세돼서 환율 올라가면 우리 수출들이 힘내가지고 우리 위기 언제 그랬냐는 회복하는 게 우리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국면이었을 때 오히려 우리 수출 기업이 좋았던 말씀이잖아요. 거꾸로.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은 이제 예. 달러가 약세였을 때 네. 이제 그 얘기는 자금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안전자산이 아니라 네. 좀 더 위험자산으로 그러니까 예. 굉장히
리스크 애퍼타이트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좀 화랑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한마디로 세계 경기가 좋아야, 그러니까 판이 커져야 좋은 거죠. 환율에 대한 그 조그만 이펙트보다 전체 판이 좋아지는 효과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환을 이용해서 마켓쉐어를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비하면 그런 입장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 일본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더 말할 거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죠. 그분들이 이 아시아 이머징 중에서 가장 많이 판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뭘 우려하냐면 이 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창조 경제라는 쪽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재벌이라는 구조는 잘 맞지는 않는다. 창조 경제와 재벌은 이렇게 잘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은 조직이 거고요. 작아야 창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그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연기금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경쟁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걸 수급을 받치잖아요. 그 공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약세 원인은 뭐 이 수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고 그 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재벌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밤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저도 시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의 그 대형 은행들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주가가 굉장히 약세더군요. 자, 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 위기 뭐 이런 것가 없잖아요. 금리는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은행주들이 폭락세를 보여야 되는 건지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시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맷집이 약해요. 맷집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본 규모가 자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부실화돼서 한 10% 이상만 부실화되면 바로 자본 잠식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보수적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이제 도래를 하면은 뭐 10% 깨지는 건 뭐 금방이죠. 그러면은 이제 금융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가 바로 이제 스탑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순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 자산이 부실화되기 되는 초입 국면이라는 거죠. 지금이 앞으로 얼마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은행들이라는 게 예금자한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이제 대출을 해서 그 사이에 스프레드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단 금리 차를 먹는 건데 지금 뭐 계속 디플레가 되니까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없어지고 있어요. 채권 시장 용어로 플래팅해진다는 플래트닝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은행들이 다른 재주가 있냐? 우리나라가 뭐 투자은행이 있냐? 그러니까 상업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뱅크가 최근에 실적 나빠진 거에 한 이유를 보니까 이 몰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그중에서 점유율을 잃었어요. 누구한테 잃었냐 보니까 non-bank.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한테 잃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핀테크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유럽은 올해부터 당장 우리 인터넷 뱅크라는 게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뱅크는 이제 시작이고 정말로 이제 은행이 주지 못하는 하이힐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채널들이 생기면은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은행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자도 못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이치뱅크 문제를 보면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또 2011년도간의 유럽 재정위기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서구의 이 괄목할 만한 은행들이 왜 이렇게 부실화됐나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 채권자들에 대해서 이 너무 이제 정부에서 봐주니까 은행은 망가졌는데 채권자들은 그 채권 상환을 해가고 주식 투자자 한 사람들만 많이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코코본드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손실이 나면 채권자들도 손실을 좀 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코코본드 같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채권들에 대해서 이 커머셜 뱅크들이 이자를 지급을 안 한다든지 이게 크레딧 이벤트인데 이런 게 발생하면 시장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성장으로 가면 나중에 궁극적인 대안이 뭘까요? 어차피 부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부의 재분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금 보장을 안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정부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 되냐,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투자 잘못했으면 너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휴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장을 열고, 홍콩은 뭐 어제도 이제 장을 열어서 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80대 중반이에요. 조지 소로스가. 네네. 네? 85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쉬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중국을 상대로 또 무슨 이 전쟁 같은 걸 하려는 모양인데, 네. 근데 지금까지는 소로스 등이 얘기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감이 굉장히 좀 안 좋기도 하고 겁도 좀 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소로스가 헝가리 출생이죠. 네, 유태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좀 자랐었고요. 네. 그래서 공산당을 되게 그쪽에서 당해서 그런지 되게 네. 배격을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의 그 수단들을 많이 채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남을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척하면서 돈 버는 방법은 공산당의 방법을 쓴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흔들 것이다. 그래서 예. 내가 위안화를 팔아서 위안화가 절하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 흑자통에서 만회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본이 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창조 경제가 되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창조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이 고학력의 고급 인력이 더 생산성이 우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는 결국 미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럴듯한 논리고 이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제 저 소로스를 동조하고 나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흔들 만한 그런 입장이냐 이거죠.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나 그렇죠. 이런 예.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가게들이 빚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올린다는 신용만 해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자 비용을 낼까를 우려하게 되고 지금부터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쁜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국은 아직 청춘이에요. 그 나라는 성장할 나라고요. 네. 옛날에 이제 그 90년대 소로스가 영국의 영란은행을 공격했을 때 92년도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수출 기반도 다 잃어버리고 되게 늙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인위적으로 부양했을 때 그걸 공격하면 그냥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체력이 워낙 고갈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위안화도 더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미국이 싸움 붙여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이제 터지게 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위안화가 절하되면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나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전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국 중심으로 이제 G20의 그 재무장관 회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책을 한꺼번에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소로스의 공격 때문에 중국 증시가 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예.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위안화를 바친다는 것은 달러 팔고 이제 그 시중에 풀린 위안화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소로스가 이겨요? 중국이 제가 무난히 방어를 해요? 보기에는 저는 사실 그 지금 뭐 단기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어떻게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미국이 같은데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이 편하게 중국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지금의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위안화 가치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런 주가가 분명히 만회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는 계속 매집하고 싶습니다. 예. 중국을요? 네네. 아, 그 의외네요. 우리 시장을 중국 시장보다 더 지금 회의적으로. 한국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조업 쪽에서 이제 뭐 버너러블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위험해지는 것, 예. 가치가 잃어버리는 것 그런 거는 똑같죠. 근데 한국은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잖아요. 제조업 쪽에서. 주도권이 어디 있냐?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그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여기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지금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 시간으로 26일, 27일 당연히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더군요. 상하이에서 열리니까 중국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좀 스테이블, 좀 안정돼야 우리 증시도 기력을 좀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쪼록 이번 달 말에 재무장관들이 좀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시간 좀 남아서요. 한 가지 이슈만 더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페드도 그렇고 뭐 BOJ도 그렇고 어쨌든 결과가 지금 보면 이 사람들 믿고 가도 되겠나라는 어떤 그런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뭐 근데 우리 금융시장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페드 미국 연준은 거의 전지전능한 사람들이다. 어떤 그런 인식들이 최근에 좀 생긴 것 같아요. 연준에서 성명문 하나 발표하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금융 참여자들이 그 방향으로 몰리기도 하고. 근데 이 페드, 특히 지금 페드의 수장인 자넷 옐런 의장의 스탠스나 발언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전 같지 않다. 벤 버난키 같지 않다. 시장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더러 많이 하더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돈의 양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동안 많이 풀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붙었지 않습니까? 원래 돈의 생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오는 애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발을 빼고 계속 도망갈 준비를 해왔었던 건데 이제 슬슬 중앙은행의 힘,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풋 유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튀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은 어차피 지금 저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별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돈의 양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자산의 가치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 자산의 가치가 결국은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떤 부실의 어떤 규모를 가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될 수 있는 어떤 치료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동안에는 이제 이제 패닉 셀링이라고 그러죠.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 당황스러운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 시간은 좀 피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네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일주일 동안 쉬는 바람에 월요일 날 증시가 이제 10시 반에 상하이 증시가 문을 열면 그동안 전 세계 증시가 빠졌던 걸 한꺼번에 혹시 반영할까 봐. 그래서 바라는 거는 중국 당국에서 물론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장이 돌아설 거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현명한 어떤 장에 대한 대책 신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월요일 시장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인간적으로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면 금리 정책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클리어하게 시장에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적대화시키고 좀 챌린지하려는, 견제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빼고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같이 잘 살자. 같이 공조를 하자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2위권으로 추격하고 있는 나라를 그 나라의 이 GDP가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가는 순간 잘 용서를 안 하는 게 역사가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해서 그런 전망을 섣불리 하는 것도 참 마뜩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와 장상황 좀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